안녕하십니까. 건강스페셜의 진행을 맡은 성형외과 전문의 전경욱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원장님, 괜히 겨울이 되면 좀 여기가 쑤시는 것 같고 아픈 것 같은데 특히나 뼈가 시린 것 같다라는 그렇죠.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뼈와 관련된 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골다공증인데 폐경 이후 여성들에게 특히나 그렇죠. 잘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 대한골대사학회에 따르면요, 본인의 골다공증 여부를 아는 여성은 전체에서 2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세요? 저도 그중에 24%에 하나일 수 있겠네요. 네네네. 이렇게 무서운 말을 웃으시면서. 그래서요, 네. 실제로 내가 이 골다공증의 증상이 있는 건지 좀 긴가민가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네. 오늘 좀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이런 골다공증이 잘 오며 또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관리 요령, 그리고 악화를 막는 치료 네. 등등등 지금부터 골다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병민 병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네, 김병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증상이 네. 없어서 좀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이 골다공증이라는 건 뼈에 구멍이 막 송송송송 나면서 나타난 질환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뼈는 원래 구멍이 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몸의 뼈는 겉은 굉장히 단단하고 촘촘한 구조인 피질골이라고 하는 부분과 네. 속은 마치 스폰지 또는 그물망처럼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 해면골이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바로 골양, 즉 전체적인 뼈의 양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마치 뼈에 구멍이 뚫렸다 할 정도로 뼈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즉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대사성 질환을 바로 골다공증이라고 말합니다. 네, 원장님.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젊은 분들보다는 네. 연배가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뼈의 흡수가 많이 되어 있고 약해져 있다, 이렇게 흔히들 알고 있잖아요. 네. 예, 쉽게 나이를 그러면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고 치면 언제부터 이제 골다공증이 쉽게 나타나나요? 네, 우리 몸의 뼈는 약 사춘기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골 증상이 상승합니다. 네. 그래서 사춘기 때 전체 성인 골량의 약 90% 정도가 이미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 30대 초반까지 뼈의 양이 조금씩 증가를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골량이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개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 골량이 조금씩 감소하다가 어느 정도 이상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30대 중반부터 뼈의 골량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그 골량 감소 속도가 비슷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년에 전체 골량의 약 1% 정도씩 골량이 감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의 경우에서는 50세를 전후해서 폐경이 발생하면서 이 골 감소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이 발생하고 초기 3년에서 5년 사이에 1년에 전체 골량의 약 3%에서 5% 정도씩 빠른 속도로 골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여성분들은 전체 골량의 약 3분의 1 정도, 그리고 남성분들은 전체 골량의 약 4분의 1 정도의 골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니까요. 네. 제가 그래도 원장님보다는 좀 젊은 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남성분들의 그 그쵸. 네, 골이 훨씬 더 딱딱하기 때문에 제가 더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골량은 이제 네. 정인치가 더 적은 걸로. 이 나이에서 나이도 나이에서 비슷한데. 이겨보려고 했는데 그러면요 정리해 볼게요. 네. 남성보다는 여성 여성이. 그리고 폐경기 이후의 여성분들이 여성분들한테는 이 더 심하게. 골량이 네네네. 감소하면서 골다공증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데 그 외에 또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케이스일까요? 네, 개개인마다 네. 골다공증의 진행이나 그 정도에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발생 위험성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주의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인자로는 첫 번째 일단 나이입니다. 즉 고령의 분들일수록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그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뼈가 가늘고 저체중인 분들, 즉 체형적으로 유난히 뼈가 가는 분들이 전체적인 골양이 많이 적기 때문에 골다공증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호르몬의 변화, 즉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기 폐경이 발생했다거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고환 쪽 질환으로 인해서 성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 이 역시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시는 경우, 즉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라든지 혹은 항경련제 혹은 항응고제와 같은 약을 장기간 복용한 경우에도 그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즉 만성적으로 질환이 있어서 위장 관계에 수술한 기왕력이 있다거나 혹은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면서 활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 즉 운동 능력이 많이 감소된 분들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생활 습관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 즉 과도한 음주나 흡연을 즐기시는 경우 또는 칼슘의 섭취량이 유난히 적은 분들, 그리고 운동을 좀 기피하면서 운동을 잘 하지 않는 분들에서도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즉 부모님 중에서 골다공증이 있다 하는 경우에서도 그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원장님, 저는 제 수준에서는요, 뼈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렸을 때 엄마가 우유 많이 먹어라, 멸치 많이 먹어라, 특히나 칼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라는 이런 자소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만 지킨다고 되는 그쵸. 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칼슘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칼슘만 잘 흡수한다고 해서 충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섭취한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우리 뼈로 전달되는 데는 생각보다 그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칼슘을 흡수하고 뼈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꼭 비타민 D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야외 활동이 많이 줄어들고 또한 야외 활동을 하더라도 선크림이나 팔토시 혹은 모자 등 햇빛을 차단하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칼슘만 잘 섭취하는 것보다는 이제 꾸준한 운동과 그리고 규칙적인 야외 활동, 그리고 고른 영양 섭취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네. 위험 인자예요. 뼈가 가늘고 저체중인 경우 골다공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아니네요.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최근에 젊은 여성분들이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잖아요. 안 먹고 억지로 빼고 이렇게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초반까지는 우리 몸에서 지속적으로 뼈의 양을 늘려가는 시기입니다. 즉 계속해서 골 밀도가 증가하는 시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는 30대 초반까지 내가 일생 동안 사용할 뼈를 계속해서 꾸준히 저축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젊은 분들일수록 오히려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뼈의 양을 늘리고 뼈의 강도를 높여줘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한 다이어트, 특히 과도한 식이 조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뼈 밀도가 약해지고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뼈의 총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 30대 넘어서 네. 40대 넘어서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숨의 위험을 받을 때 운동하죠. 보통 네. 그러시는데 여기 그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저축을 잘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네. 하지만 뭐 이렇게 뼈가 약해졌다고 그래서 모두 다 골다공증 위험에 있다라는 것도 아닐 거고 그다음에 모두 다 부러진다 이런 것도 아닐 거잖아요. 네. 네. 약해진 뼈와 더불어 어떤 상황에서 골다공증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몸의 뼈는 우리 몸의 형태를 유지해주고 네. 그리고 중요한 장기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칼슘이나 철분과 같은 미네랄을 저장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뼈는 두껍고 단단하기만 할 뿐 특별한 기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뼈는 우리 몸에 있는 간이나 신장처럼 아주 활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장할 때는 뼈도 함께 따라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성장이 멈춘 이후에는 뼈는 지속적으로 오래된 뼈는 조금씩 흡수가 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뼈가 형성이 돼서 다시 그 자리를 메꾸어주는 변화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오래된 뼈가 흡수되는 과정을 골 흡수 과정, 그리고 새로운 뼈가 형성되는 과정을 골 형성 과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는 우리 몸의 키 성장이 멈춘 이후에도 바로 지속적으로 이런 골 흡수 과정과 골 형성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재형성 과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바로 이 골다공증은 바로 이런 골 흡수 과정과 골 형성 과정의 균형이 깨졌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즉, 우리 몸에서 뼈가 새롭게 생성되는 속도가 많이 늦어지거나 또는 뼈가 흡수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게 되면 점점 뼈가 약해지고 가늘어지게 되면서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은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나이대 여성분들 그리고 저체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나 특정 질병 혹은 골다공증의 가족력이 있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골다공증의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루어지나요? 네. 골다공증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검사 방법은 바로 골밀도 검사입니다. 골밀도는 뼈의 밀도, 즉 뼈의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바로 이 골밀도가 낮을수록 그만큼 뼈가 약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골 밀도 검사를 통해서 T스코어 값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T스코어라는 젊은 연령층의 최대 골 밀도, 즉 최대 골량과 비교했을 때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골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값입니다. 따라서 이 골 밀도 수치가 낮을수록 그만큼 뼈가 약해졌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골밀도 검사상에서 T스코어 값이 -1 이상이면 이때는 정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1에서 -2.5 사이에서는 그만큼 뼈가 조금 약해진 골 감소증이라고 하고요. -2.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보다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골밀도 검사, 골다공증의 검사는 어떤 주기로 하는 게 좋을지 한 적절한 시기가 있을까요? 네. 골밀도 검사는 네. 1년에 한 번 정도 꾸준히 시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골다공증이다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이때 치료는 1년 동안을 꾸준히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골밀도 검사를 진행해서 혹시라도 또 골다공증으로 판명이 되면 다시 또 치료를 꾸준히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군에 계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네. 뭐 키가 작고 마르시고 뭐 폐경 근처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검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다공증이 증상이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증상이 없다 보니까 이게 뼈가 금이 갔거나 아니면 뼈가 부러지는 등 뭐 이런 상황일 때나 우연히 발견될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골다공증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또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없이 진행이 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골절이 발생된 후에야 골다공증이 있구나라고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골다공증을 소리 없는 도둑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골다공증이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 바로 골절입니다. 네. 그래서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흔히 골절이 호발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바로 척추, 그다음 고관절, 그리고 손목관절입니다. 특히 척추골절은 전체 골다공증성 골절의 약 30에서 35%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골절 부위입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매우 심하게 진행된 분들에게서는 특별한 외상이나 뭐 넘어지는 이런 충격 없이도 자연적인 일상 생활 중에서도 서서히 척추뼈가 주저앉고 금이 발생하게 되는 골절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서서히 허리가 구부러지고 키가 작아진다라고 호소하시는 노인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다치거나 넘어진 기억이 없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병원을 잘 내원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척추 골절이 전체 골다공증성 골절의 사실은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많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3분의 1가량이 이 척추 골절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은 그만큼 네.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우리가 나이 들면 그냥 자연스레 허리가 굽고 키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데 골다공증이라는 말이죠.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면 척추가 어떤 식으로 부러지게 되나요? 네, 네.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골절은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약해진 척추뼈가 앞으로 주저앉듯이, 즉 압박 변형 상태로 골절이 네.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약해진 척추뼈가 어떤 충격이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마치 찌그러지듯이, 즉 앞부분이 주저앉는 형태로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척추에 압박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점점 척추가 앞으로 주저앉기 때문에 정상적인 등이나 허리의 굴곡을 유지하지를 못하고 점점 몸이 앞으로 구부러지게 됩니다. 따라서 키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겠고요. 특히 여러 부위에서 이런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점점 등이나 허리를 제대로 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흔히 말하는 꼬부랑 할머니처럼 마치 허리와 등이 구부러지는 그런 척추의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골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외상이나 큰 손상보다는 아주 작은 손상, 외상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살짝 주저앉는 걸로만 인해서도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또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동작에서, 또는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과정, 심한 경우에는 바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중에서도 이 척추의 압박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의 압박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심한 통증과 함께 허리나 등을 제대로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움직임에 제한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심한 경우에는 숨을 크게 들이쉬거나 하품을 하는 중에서도 통증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아무래도 허리에 아이고. 심한 통증이 네, 수반될 네, 수밖에 네, 없을 네, 것 네. 같은데요. 저희 할머님도 예전에 허리가 한 번 굽고 나서는 제대로 누워서 자는 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꼭 옆으로 돌아 누워 자야 되고 이러한 운동의 제약도 있던데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발생 부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흔히 허리 부위, 즉 요추에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허리 쪽으로 순간 심한 통증과 함께 허리를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골절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치 허리 쪽에서 배꼽 쪽으로, 즉 허리에서 배 쪽으로 쭉 이어지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 부분, 즉 흉추에 압박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흉추뼈와 그리고 등 부분을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정도로 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골절이 심한 경우에는 갈비뼈를 따라서 등 쪽에서 가슴 쪽으로 쭉 이어지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거나 기침을 하는 중에서도 큰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숨을 편안하게 쉬기가 어렵다라고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척추의 압박 골절은 디스크 파열이나 척추관 협착증처럼 다리로 내려가는 심한 방사통이나 다리의 저림 증상과 같은 신경 증상보다는 바로 골절이 발생한 부위의 통증과 허리나 등을 움직이기 어려운 운동의 제한이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골절 부위를 두드리면 마치 환자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게 가장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 디스크나 그 연령대 환자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인한 하지방사통하고는 달리 그 손상 부위의 통증이 심하게 나타난다라는 네. 거를 알고 계시다면 원래 이제 진단이나 이런 거 받으셨을 때 골다공증이 있다고 진단 받으시는 경우가 요새는 아무래도 건강검진에서 많이 스크린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 중에서는 이제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 골절을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네. 꼭 추가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골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엑스레이나 이런 걸로 간단하게 진단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일단 뼈의 모양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네. 즉, 엑스레이를 통해서 혹시 주저앉은 뼈는 없는지, 즉 압박 골절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고령의 노인분들의 경우에서는 여러 부위에서 압박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확한 골절 시기를 확인해야 하는데 엑스레이만 가지고 골절 시기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즉 여러 부위의 압박 골절이 발견이 되면
어느 부위의 골절이 가장 최근에 발생한 골절인지, 또 어느 부위의 골절은 이미 오래전에 골절이 돼서 압박 변형된 상태로 이미 골 유압이 발생한, 즉 이미 치료가 된 골절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나 CT는 압박된 그 모양 또는 압박된 그 비율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 골절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MRI는 정확한 골절 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척추 골절과 동반된 혹시 디스크에 파열은 없는지,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척추 골절로 인한 혹시 신경 쪽에 손상 여부는 없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위의 압박 골절 소견이 보인다면은 골절의 시기를 판단해야지만 치료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데 그를 알기 위해서는 MRI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주셨어요. 그럼 치료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골절에는 뼈가 붙기까지 깁스라던가 압박 붕대 이런 걸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압박 골절에 대한 치료는 이제 보존적 치료 그리고 시술, 수술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초기 검사했을 때 다양히 압박 변형이 심하지 않고 통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존적인 치료로는 약 2주에서 3주 정도 절대적인 침상 안정과 함께 꾸준히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를 통해서 먼저 통증을 줄여 나갑니다. 그리고 약 2, 3주 후에 어느 정도 통증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는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조금씩 보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꾸준히 골절 부위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 압박 변형이 진행되지 않고 그리고 골 유압 소견이 관찰되게 되면 그때는 지속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이어가게 됩니다. 척추 압박 골절은 약 3개월이 지나면 서서히 골 유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조금씩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방송 전에 사실 원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 골다공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뼈가 덜 붙고 늦게 붙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여쭤봤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보존적인 치료라는 거는 자연 회복력을 기대하는 거다 보니까 이걸로 회복되지 않았을 때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보존적인 치료가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보존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80세 이상의 고령인 환자분들,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내과적 합병증으로 인해서 장시간 오랫동안 누워만 있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2차적인 합병증이 걱정되는 분들, 즉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혹은 급격한 당뇨의 악화 등이 걱정되는 분들, 그리고 골다공증 자체가 매우 심해서 자연적인 골 유압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2주 정도 충분히 침상 안정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보행이 어려워지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시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몸의 상태나 뭐 나이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치료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하지만 시술도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시술적인 치료법 먼저 이야기를 짚어보죠. 네, 시술적인 치료에는 흔히 척추체 성형술과 풍선 확장 성형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척추체 성형술은 환자분이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전신 마취가 아닌 부분 마취로 피부를 마취한 상태에서 압박 골절된 척추체 내부로 2개의 얇은 관을 먼저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얇은 관을 통해서 부러진 척추체 내부에 의료용으로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시멘트, 즉 골 시멘트를 서서히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압박 골절된 척추체 내부를 시멘트를 이용해서 바로 척추체를 굳히는 시술 방법이기 때문에 시술 후에 빠른 통증의 호전과 그리고 즉각적으로 보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마취로 시행하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분이나 또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선 확장 성형술은 부러진 척추체 내부로 끝부분에 풍선 확장 기능이 있는 아주 얇은 카테터를 척추, 압박 골절된 척추체 내부에 진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압박 변형된 척추체 내부에서 풍선을 조금씩 확장을 시켜서 압박 변형을 어느 정도 교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교정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안에 내부에 들어있는 풍선을 제거를 하고 그 빈 공간에는 다시 의료용 시멘트를 채워 넣어서 그 압박 골절된 척추체 내부를 시멘트를 이용해서 바로 굳혀주는 시술 방법입니다. 이 역시 빠른 통증의 회복과 즉각적인 보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압박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이 변형을 어느 정도 교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압박 변형이 심한 분들에서는 좋은 시술적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만 들어봐서는 그 시술 두 네. 가지 풍선 성형술이랑 척추체 성형술 두 가지로 웬만큼 다 치료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혹시 그러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척추 골절이 심한 경우에는 간혹 골절된 척추, 그 골절된 골 조각이 뒤로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하거나 누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단순한 허리 통증이나 움직임의 제한뿐 아니라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증상, 즉 심한 방사통이나 저림 증상 또는 근력이 빠지는 마비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 매우 심한 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골 유압이 발생되지 못해서 결국은 불안정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바로 골절된 뼈 조각, 즉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골 조각을 모두 제거를 해주고 압박 골절된 뼈 위와 아래 척추에 강한 나사못을 삽입해서 그 척추뼈를 고정해주는 척추체 고정술이 시행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척추 골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네네네. 나눠봤어요. 하지만 이외에도 다른 부위의 골절이 나타날 네. 수 있으니까요. 저희 광고 보고 와서 어떤 네. 유형들이 있는지 치료법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